안녕하세요. TCP/IP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이소영입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게 지금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돼요. 제가 처음에 녹화를 시작했는데 제 목소리가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목소리가 쉬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TCP/IP를 이 계획에 넣은 이유는 이게 인베디드 과정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로드맵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TCP/IP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CP/IP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저희가 TCP/IP는 저희 컴퓨터 공학 과목에서 한 과목 자체로 다루어질 수도 있을 만큼 조금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역사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저는 그 방대한 내용을 모두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모두 정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나 이 TCP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면접에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TCP/IP란 뭘까요? TCP/IP는 이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이렇게 널리 통신을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보내질지에 대한 약속, 규칙, 규약입니다. 따라서 TCP/IP에서 IP는 그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이거는 데이터를 어디로 보낼지 그 주소를 담당하는 규칙이에요. 따라서 그 주소를 담당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목적지로 보내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따라서 이 IP를 생각했을 때 효율에 조금 더 키워드를 맞추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CP 프로토콜은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로 전송을 제어한 프로토콜이에요. 요거는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해주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이제 IP는 정확하고 빠르게 목적지를 보낸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손실이나 순서가 바뀌고 혼잡이나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진 패킷들을 재조립하고 손상되거나 손실된 패킷이 있다면 그걸 재조립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TCP는 IP의 상위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뢰성이 있는 전송을 위해서 IP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 TCP랑 IP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60년대 후반에 알파넷에서 이제 기원한 프로토콜인데요. 이전에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지 않고 그 종류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그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면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끼리 이렇게 통신을 할 때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이걸 어떤 규칙을 지어놨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 호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있었고 기술의 확산이 이제 점점 어려워졌겠죠? 이제 다른 컴퓨터들 간의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라마다도 그렇게 어떻게 통신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글로벌 인터넷이 불가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74년에 이 두 분이 TCP의 개념을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1983년도에는 이제 TCP/IP가 공식적으로 표준화가 되었고 도입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TCP/IP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해서 쪼개서 보낸다고 하는데 왜 쪼개서 보내는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데이터를 원래 크기 그대로 보내면 네트워크 대역폭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이 TCP/IP에서 데이터를 패킷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작게 작게 쪼개고 그거를 이제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CP/IP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TC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중시하는 프로토콜이죠.
따라서 이 안전을 중심에 놓고 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처음으로는 연결 지향형입니다. 데이터 전송 전에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을 시켜주고 설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으로 신뢰성은 이제 패킷이 손실되거나 뭐 중복 전송 감지 등의 뭐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다시 전송해주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흐름 제어가 있습니다. 흐름 제어는 수신자의 처리 속도를 고려한 전송 속도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신 속도가 송신 속도보다 조금 더 적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데 받는 애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계속해서 막 받고 있는데 얘는 지금 그걸 다 처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넘쳐 흐르는 거죠, 데이터가. 그걸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런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제 방지시켜주기 위한 뭐 기법을 이제 흐름 제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흐름 제어 특징은 이제 스탑 앤 웨이트이랑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기법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스탑 앤 웨이트는 매번 전송한 패킷에 대해서 확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송신자가 보내면은 수신자가 나 잘 받았어, 나 잘 받았어, 나 잘 받았어 이런 식으로 내가 잘 받았다고 이제 확인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 액이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는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는 먼저 윈도우에 포함되는 모든 패킷을 전송하고 그 패킷들의 전달이 확인되는 대로 이 윈도우를 옆으로 계속해서 옮김으로써 그 다음 패킷들을 전송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참고할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액2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윈도우가 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게 이게 이제 패킷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잘 왔으면 이제 나 잘 받았어 하고 액을 이제 받고 그 다음으로 다시 그 다음 패킷으로 이제 다시 늘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이랑 0이 이렇게 늘어났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액 3에서도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점점 이렇게 옆으로 옮김으로써 그 다음 패킷들을 전송하고 얘는 받는 거예요. 이거는 샌더와 리시버 둘 다 슬라이딩 윈도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잘 맞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혼잡 제어입니다. 혼잡 제어는 이제 흐름 제어와 살짝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흐름 제어는 그 수신 속도와 송신 속도를 좀 더 초점에 맞추었다면 혼잡 제어는 그러한 속도 오류나 뭐 데이터가 뭐 잘못 들어왔다. 그러한 오류에 대해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걸 이제 네트워크 혼잡시라고 할게요. 이제 네트워크의 혼잡을 방지하고 그러한 손실된 패킷들을 복구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기법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AIMD, 슬로우 스타트, 패스트 리트랜스미트, 패스트 리커버리가 있습니다. AIMD는 이제 처음에 패킷을 하나씩 보내고 점점 윈도우를 1씩 증가시켜가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패킷을 1초에 하나씩 보낸다고 칠게요. 1초에 하나씩 보냈다가 그 다음엔 2개씩,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송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쭉 전송을 시키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그 초당 보내는 패킷의 수를 절반으로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1초에 패킷을 하나씩 이렇게 증가해서 보내다 보면은 좀 느리죠. 언제까지 이렇게 일찍 계속 이렇게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슬로우 스타트입니다. 슬로우 스타트는 연결 시작한 직후에 윈도우를 2배, 4배, 8배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배, 4배, 8배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4096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약간 꿀타래 같죠? 꿀타래도 이렇게 점점하면서 두꺼워지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내는 게 실패하면은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즉 이제 초당 보내는 패킷의 수를 1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AIMD랑 슬로우 스타트가 약간 트레이드 오프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AIMD는 너무 느리고 슬로우 스타트는 이제 실패하면 바로 윈도우를 1로 초기화하거나 너무 이렇게 갑자기 큰 양을 보내면 그만큼 또 오류도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 이 빠른 재전송과 빠른 회복 이 두 가지의 기법을 좀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빠른 재전송에 대한 것은 이제 누락된 패킷이 이렇게 쌓이면은 이제 윈도우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락된 패킷이 쌓인다는 거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막 보내잖아요. 근데 보냈는데 얘가 내가 만약에 뭐 10번, 지금까지 10번 패킷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11번 패킷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얘가 12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패킷이 누락된 거잖아요. 11번이. 그러면 얘가 이제 11번 다시 보내줘. 재전송을 요청을 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재전송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 11번 패킷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누락된 패킷이 그렇게 누락되기를 한 3번이 반복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그 패킷의 수가 너무 크구나. 좀 줄여서 이 과부하를 이제 방지해야겠다. 해서 윈도우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빠른 회복이 있습니다. 빠른 회복은 이제 혼잡 상태를 발견하면은 윈도우 사이즈를 1로 바로 줄이는 게 아니라 반으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1씩 증가시키면서 얘가 최적의 이제 패킷의 수를 이제 찾는 거예요. 이러한 혼잡 제어 특성을 활용한 이제 윈도우의 수, 그러니까 초당 보내는 패킷의 수를 이제 조절하는 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슬로우 스타트로 얘가 이렇게 점점 2배씩 늘고 있죠. 이걸 지수적인 증가라고 하더라고요. 지수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떤 이런 임계치에 도달하면은 이게 너무 커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AIMD로 전환해서 일씩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가가 되다가 여기쯤에서 얘가 계속 패킷에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패킷에 손실이 발생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반으로 줄여야겠다. 이제 속도를 절반으로 줄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빠른 회복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혼잡 상태가 지금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제 반으로 줄인 다음에 다시 계속 일씩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빠른 재전송으로 할지, 뭐 빠른 회복으로 할지는 이 TCP의 버전에 따라가 다르다고 해요. 이 타호 TCP랑 레노 TCP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네트워크 쪽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버전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2차 스터디 때 좀 더 궁금하다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IP의 특성입니다. IP의 특성은 위에 말씀드렸던 이 효율,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목적지로 보낸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들으시면 좀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IP는 이제 비연결형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를 독립적인 패킷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송하는 거예요. 이 패킷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면 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예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비신뢰성입니다. 패킷이 유실되거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한 거를 이제 IP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TCP가 보완을 해서 얘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실이 됐다는 걸 TCP가 알아차리고 나 다시 보내줘. 나 다시 재전송해줘. 이런 거 하면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IP가 주소를 지정을 해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P 주소라고 하죠. IP 주소가 이제 송신자와 수신자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내가 수신자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우팅이 있습니다. 라우팅은 이 네트워크 A에서 네트워크 Z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A에서 Z로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A에 연결된 뭐 C로 갔다가 이 C에 연결된 E가 있으면 그 E로 갔다가 E에서 갑자기 G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도달할 네트워크 Z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로를 이 IP 주소가 찾아주는 거예요. 이러한 IP 특성이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TCP/IP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OSI 7계층을 먼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OSI 7계층과 TCP/IP 프로토콜이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이 되어 있는데 OSI 7계층은 조금 더 이론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CP/IP 프로토콜은 좀 더 현업에 가까운, 실무에 가까운 이제 계층 모델이라고 합니다. 해서 TCP/IP 프로토콜은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렇게 네 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송신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랜스포트,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얘가 수신을 다시 받을 때는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부터 이렇게 계층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얘들을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아놨던 거를 다시 벗기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해서 응용 계층에서는 보통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그냥 바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TTP나 뭐 SMTP, DNS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있고요. 이게 그리고 전송 계층에서는 TCP로 보낼 건지 UDP로 보낼 건지에 대한 프로토콜을 지정을 합니다. 해서 이런 프로토콜을 진행을 하고 그걸 이제 패킷화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계층입니다. 인터넷 계층에서는 이제 목적지 주소를 부여를 해서 데이터가 어디로 갈지 경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라우팅, 주소 지정이죠. 이에 대한 프로토콜로는 뭐 IP, ARP, RARP, ICMP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인데요. 이거는 실제 네트워크 장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넷 케이블로 그냥 이렇게 바로 쭉 연결되는 그러한 물리적인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제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송신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랜스포트 뭐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고 수신을 받을 때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었죠.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헤더가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헤더 바로 바깥에 트랜스포트라는 이제 헤더가 붙고 이렇게 헤더가 점점 이렇게 겹겹이 붙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거를 캡슐화라고 하는데 상위 계층에서 내려온 데이터에 이런 식으로 TCP 헤더를 계속 이렇게 붙여서 세그먼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해서 밑에 보시면 이 응용 계층에서 이 응용 헤더가 붙고 그 겉 쪽에 TCP가 붙고 IP가 붙고 이더넷이 붙고 이런 식으로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을 받을 때는 이제 이 이더넷 헤더 벗기고 IP 헤더 벗기고 TCP 헤더 벗기고 어플리케이션 헤더 벗겨서 나의 유저 데이터를 얻는 거죠. 해서 이런 식으로 헤더를 계속 붙였다가 벗겼다가 하는 과정인데요. 어플리케이션 헤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HTTP나 뭐 SMTP에 따라서 이 헤더가 무엇이 붙을지는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로 이제 이 헤더를 붙이게 되면 그 이에 대한 메서드나 뭐 URL 이런 게 붙게 되는 거고 만약에 SMTP가 붙는다면 이건 이메일에 관한 프로토콜이니까 이메일 주소나 뭐 그 이메일 내용 이런 게 붙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는 TCP 헤더가 붙게 되는데요. 이 TCP 헤더는 그 출발지랑 목적지의 포트 번호랑 순서 번호나 뭐 오류 검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플래그, 얘가 잘 받았는지 잘 못 받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플래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IP 헤더에서는 이제 이 IP의 버전이 무엇인지, 뭐 IP 버전 4가 있고 IP 버전 6가 있죠. 그리고 그
데이터의 크기나 뭐 프래그먼트 넘버 혹은 출발지랑 목적지의 IP 주소를 이제 여기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갈지 이런 걸 이 헤더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이더넷 헤더에서는 그 목적지랑 출발지에 대한 맥 주소를 이제 그 저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라우팅 과정에서 A에서 뭐 G로 갈 때, 그러니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F로 갔다가 F에서 이렇게 G로 가고 이러죠. 이런 식으로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이 이더넷 헤더에서 그 이 헤더를 읽으면서 내가 이 어느 라우터까지 왔구나. 내가 다음으로 갈 라우터는 어디구나. 이거에 대한 값을 읽고, 이제 내가 다음으로 어디를 갈지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이더넷 헤더의 경우에는 이 캡슐을 계속 벗겼다가 씌웠다가 벗겼다가 씌웠다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CP 할 때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 뭐 4웨이 핸드쉐이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3웨이 핸드쉐이크는 이제 처음 연결을 할 때에 대한 이제 프로토콜 과정인데요. 어떻게 TCP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인데요. 연결이 성립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이제 죄송합니다. 세 개의 순서대로 내가 핸드쉐이킹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이제 3번 악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첫 번째로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렇게 전송을 할 때, 나 이제 연결할게 하고 싱크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싱크가 이렇게 보내지면서 서버는 이걸 받잖아요. 받으면, 호스트 P가 지금 연결을 요청을 했구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나 연결할 수 있어.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액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신과 액을 이렇게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연결 요청을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나 연결 이거 요청한 거 맞지? 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호스트 P에서는 그걸 받고 얘는 이미 연결 요청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나 연결 요청한 거 맞아 하고 액을 보내주는 겁니다. 액을 보내주면 이제부터 얘네들은 연결이 이제 성립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계속 데이터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신액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웨이 핸드쉐이크라고 이제 아까는 연결을 성립을 했을 때 이제 3번의 과정을 거쳐서 연결이 성립이 되었잖아요. 연결이 해제를 할 때는 이제 4번의 과정을 거쳐서 4웨이 핸드쉐이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이제 피니시, 나는 이제 데이터를 더 이상 보낼 게 없다 라고 알립니다. 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피니시 된 걸 한번 기다린다. fin wait 1을 걸어요. 그럼 이제 서버가 그 fin을 받았죠? 받으면은 너 다 끝났구나. 그럼 나도 이제 데이터 정리를 시작할게 하고 이제 액을 보냅니다. 이 액을 보내면서 얘도 이제 데이터 정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 서버가 얘 좀 그 데이터 정리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fin wait 2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데이터 정리를 다 끝냈죠? 다 끝내면 이제 다시 fin을 전송을 합니다. 나 이제 연결 해제 준비 완료됐어 하고 fin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제 연결 해제가 완전히 준비가 된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가 서버 너도 이제 데이터 정리 다 했고 이제 연결 끝낼 준비 다 완료했구나 하고 다시 액을 보냅니다. 액으로 응답을 하고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종료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액을 받은 서버도 이제 클라이언트도 이제 종료가 됐네. 나도 종료해야겠다 하고 종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총 4번의 fin 액을 거쳐서 이제 연결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TCP랑 IP 그리고 UDP라는 이제 과목도 있잖아요. 이 UDP가 저희가 따로 이제 이 스터디 계획에 넣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방산 프로젝트를 하면서 UDP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업을 배우면서 이 TCP, IP뿐만이 아니라 UDP도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TCP랑 UDP가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만 이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TCP는 아까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연결하고 연결을 해제하는 과정이었잖아요. 해서 이 연결 방식이 굉장히 연결 지향적이라면 UDP는 그냥 서버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그 클라이언트가 그걸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연결형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UDP는 그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얘가 잘 받고 있는지 서버는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뢰도가 좀 낮아요. TCP는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재전송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신뢰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재전송을 요청하고 내가 잘 받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UDP는 대신에 되게 빠르겠죠. 그래서 TCP는 이 신뢰도가 높은 서비스를 위주로 이렇게 받아야 할 때 이제 TCP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웹이나 뭐 이메일 혹은 파일을 전송할 때 이제 이런 TCP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실시간성은 많이 없죠. 이제 UDP에 비해서는. 해서 UDP는 영상 스트리밍이나 뭐 게임, VoIP 이런 거를 많이 이런 한 기술을 활용을 할 때 UDP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UDP를 배웠을 때 이 UDP도 이제 상대적으로 빠른 대신에 신뢰성이 낮으니까 저는 신뢰도가 필요한 작업, 뭐 방산이나 되게 중요한 이런 뭐 작업들에는 사용을 많이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거 프로젝트 할 때 UDP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마 이 인베디드 로드맵 안에 있는 이 UDP에 대해서도 조금 작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